제가 뭐 최근에 연구해오고 있는 스모그 챔버와 그런 반응기를 이용해서 이제 2차 뭐 유기에어로졸 생성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학적인 특성 연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모그 챔버하고 그런 반응기 뭐 2차 에어로졸 생성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뭐 논문을 통해 가지고 접하는데 실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많이들 사용은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가지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연구한 내용들, 뭐 화학 조성 메커니즘, 그리고 물리학적인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뭐 스모그 또는 뭐 연무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야기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시설이 많이 뭐 들어선 대부분의 도시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뭐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 가지고 뭐 홍역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미세먼지라는 게 빛하고 간섭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지구에서 태양빛이 나오는 자외선하고 간섭을 하게 되면은 뭐 국제적인 기후 변화 또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까지 이제 연관이 된다는 것들이 이제 논문을 통해 발표되고 있고, 가시광선 쪽에서의 간섭 현상은 시정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스모그 현상, 대기 오염은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이제 관여하는 현상인데,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먼지, 미세먼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기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출되는 걸 보통 1차 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생성되는 먼지를 2차 먼지, 2차 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2차 오염물질의 생성, 2차 문제 생성되기 위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유기물질, 낙스, 삭스, 어, 미세먼지의 화학 반응에 의한 뭐 생성에 대한 전구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여러 가지 연쇄 반응을 통해 가지고 아모늄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무기입자 또는 우리 세컨더리 오게닉 에어졸이라고 하는 2차 유기입자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복잡한 레디칼 반응 그리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들은 낮 시간 동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일어나고, 또 이게 가스상에서 화학 반응만 있는 게 아니고 에어로졸 상에서 또 에어로졸에 있는 물 또는 뭐 구름 같은 쪽에서도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먼지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어, 이런 이제 대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이 쓰입니다.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기에서 측정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고, 실제 이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이 뭐 가장 실증적인 자료가 되고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뭐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대기 중의 조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심층적인 다각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광학 반응 장치가 되겠고, 그것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스모그 챔버, 여기 이제 왼쪽 편 그림이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밀폐된 공간 내에 반응물을 넣어가지고 화학 반응을 시키면서 뭐 반응 과정 또는 생성물들 그리고 물리학적인 특징들을 연구하는 게 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은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은 어떤 조그마한 이제 어, 반응기 안에 반응물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생성물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이제 반의 특징들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이제 대기화학을 이해하는데 또는 미세먼지 2차 생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모그 챔버는 뭐
2차 미세먼지 생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60년대 중반 말부터 개발되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형태, 다양한 크기, 다양한 장소에서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그림들은 유럽에 설치된 여러 가지 이제 어, 챔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아주 많은 챔버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챔버를 개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챔버의 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사이즈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작은 거는 뭐 1m 3승도 안 되는 챔버부터 해가지고 아주 큰 거는 이게 중국에 있는 56m 3승 정도 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뭐 석영부터 해가지고 테프론 재질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 챔버를 활용하는 연구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어, 항상 뭐 좋은 것만 먼저 보게 되니까 시설도 크고 뭐 장비도 많고 뭐 이런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작은 챔버들을 가지고도 다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적정한 챔버를 개발하고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챔버를 조금 더 이제 분해를 해보면은 기본적인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기백, 화학 실험실 같으면은 플라스크, 비크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어, 에너지 원인, 방원이 필요한데 실내에 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외선 형광등을 쓰고 어, 외부에 실외에 이제 설치한 경우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공기 공급 장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아주 낮은 농도에서 실험하기 위해 가지고는 초고순도급의 공기를 생성해 가지고 반응기 내로 주입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뭐 반응물 생성물 주입하고 측정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실제 이제 뭐 장치를 보면 조금 더 감이 오실 것 같아가지고 경북대학교의 챔버 이건 저희들이 옛날에 이사하기 전에 있던 챔버가 되겠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프론 백이 여기에 이제 노란색 테두리로 있는 보강된 형태를 해가지고 있고 양측에 자외선 램프, UVA 램프 그리고 소수의 UVB 램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전부 은색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자외선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자외선을 잘 반사하는 알루미늄이 라이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테프론백 제작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뭐 상용 테프론, 그러니까 뭐 제작해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10m 3승 크기 정도가 되면은 개당 뭐 한 5천만 원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기가 사실은 부담스럽죠. 근데 이게 뭐 실제 만드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은, 테프론 필름, 저희들은 FEP라는 필름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원하는 크기를 만든 다음에 뭐 재단 자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닐봉지 붙이는 것 같이 붙여야 되는데, 테프론 재질이 사실은 열 특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잘 녹지 않습니다. 잘 녹지 않고 조금 녹고 나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킷실링 장비들이 뭐 판매도 되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몇 가지를 써봤는데 여기 나는 같이 킷건 가지고 작업하는 게 가장 뭐 확실하게 밀봉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킷건을 사용해 가지고 밀봉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 이제 손을 넣어 가지고 확인하고 육안으로도 확인해서 혹시 뭐 밀봉이 안 된 부분이 있는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일회용 그냥 단순하게 만든다고 하면 이걸로 이제 끝나는데 실제 스모그 챔버에서는 이렇게 백 안에 공기를 넣은 다음에 공기를 빼내고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을 뭐 예를 들면은 뭐 6개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이제 히스링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뭐 구멍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모그 챔버를 운영하는 실험실에서는 이 부분을 뭐 테프론 테이프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접착 테이프로 해서 이제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테프론 접착 테이프로 1차 보강을 하고 그 위에 다시 뭐 캡톤 테이프를 가지고 2차 보강을 합니다. 캡톤 테이프는 폴리이미드 재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탄조끼 만드는 재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챔버 안에 저희들 이제 뭐 걸개에다 걸어가지고 완성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공기 정화 장치가 되겠는데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돈이 들게 됩니다. 뭐 상용품을 사가지고 쓰게 되면. 근데 저희들도 뭐 고민을 했는데 비용이 비싸가지고 저희들은 공기 정화 장치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예. 기름이 없는 스크롤 펌프를 가지고 공기를 공급을 하고 수분 제거하는 제습기가 응축 그리고 흡착식으로 두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탄 또 산제거하고 연기 제거할 수 있는 애시드 임프레네티드 또는 어, 염기성 임프레네이트는 활성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에소토낙스 그리고 탄소수가 작은 유기물을 산화 반응시켜서 제거할 수 있는 KMNO4가 함침된 알루미나를 2단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정화하고 난 다음에 유량 측정하고 헤파 필터를 가지고 혹시 모를 입자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유량을 해서 원하는 부피만큼 빼간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공기정화 장치도 돈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어, 퓨어 에어 제너레이터는 예전에는 에드코라는 미국 회사였는데 이게 최근에 TC라는 회사로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은 분당 250리터 처리할 수 있는 제너레이터가 되겠는데 이게 한 뭐 4,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이 장비를 쓰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챔버를 일단 이제 구성을 하고 나면은 기본적인 이제 대기압 반응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설치한 UV 램프가 뭐 적절한 파장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미국의 뭐 북위 58도 부분에서 측정한 태양광 스펙트럼이 되겠고 여기 파란색이 저희들 챔버에 설치된 UV 램프의 스펙트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자외선 부분이 되는데 태양광하고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외선이 충분하게 광학 반응을 시키는지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NO2 가스를 광분해 얼마나 잘 하는지를 가지고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NO2는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NO하고 산소 원자로 분해가 되고 산소 원자는 산소 분자하고 반응해서 오존이 만들어지고 NO하고 오존이 반응하면 NO2가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주 깨끗한 조건 그러니까 NO2만 있는 조건에서는 이 세 가지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 안에 NO2를 주입하고 자외선을 끄게 되면은 이 반응에 의해서 NO2 감소하고 NO 생기고 오존 생기고 끄게 되면은 다시 초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자외선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NO, NO2, 오존의 농도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반응의 분해 속도 상수, 뭐 평형 상수 이런 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같이 NO2가 얼마나 잘 분해되는지에 대한 속도 상수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다른 스모그 챔버에서의 NO2 포톨리시스 속도 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가지고 비교를 해서 어,
방색이 어떻게 되는지 뭐 평가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퓨리티 체크가 되겠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은 어, 그러니까 공기만 넣은 백에 자외선을 쪼이게 되면은 아무 반응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는 아주 미량의 뭐 유기물, 낙스 이런 것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오존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존 생성 속도를 가지고 공기가 얼마나 청정한지, 백이 얼마나 청정한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제 개발했던 처음에 논문 발표할 때 했던 백 공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5시간 반응시켰을 때 한 50 ppb의 오존이 생성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실험을 아주 여러 번 하고 리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해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좀 높은 편이었는데 새로 나중에 이제 테프론 백을 설치해가지고 했을 때는 5시간 반응시키고 난 다음에 약 한 20 ppb의 오존이 생성됐고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잘 알려져 있는 스모그 챔버, UC 리버사이드 이 챔버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유사한 수준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흐름 반응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흐름 반응기는 뭐 화학 공학을 하는 쪽에서 뭐 아주 많이 쓰는 반응기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토론토 대학하고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아주 이제 뭐 발상의 전환을 하는 그런 반응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농도의 OH 레디칼을 생성시킬 수 있는 장치를 구현한 겁니다. 그건 이제 어, 오존을 발생시켜 가지고 그런 반응기에 넣고 UVC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UVC를 조사하게 되면 오존이 분해되면서 산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OH 레디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세기, UVC의 세기하고 오존 농도를 그리고 습도를 조절해 가지고 OH 레디칼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흐름 반응이 아주 사이즈가 작은데 짧은 시간에 아주 OH 레디칼에 고농도로 노출시킴으로써 대기 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모사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펜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펜스테이트는 뭐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오존 수입하는 거, 하나는 그냥 공기만 넣고 UVC 램프 중에 185 나노메타가 나오는 램프를 써가지고 오존을 반응기 내부에서 오존을 생성시켜가지고 OH-레티카를 생성시키는 방법까지 같이 했습니다. 자, 이 흐름 반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반응구를 넣었을 때 가장 실험하기 좋은 거는 플러그 플로 타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입한 다음에 흐름 반응기의 부피하고 유량하고에서 결정되는 레지던스 타임 딱만큼 머물고 나오게 되는데 실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온 같이 예, 아주 천천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 흡착성이 있는 뭐 가스들, SO2라든지 NO를 넣게 되면은 조금 더 딜레이 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녹색으로 표시된 게 플러그 플로일 경우에 반응물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는데 실제 흐름 반응기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되고 이거는 이제 레이놀즈 넘버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주 터블런트한 상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되겠고 어쨌든 뭐 이런 한계는 알지만 개념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상용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에어로다인에서 나오는 팸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반응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런 반응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했는데 제일 처음 만든 거는 흡착을 조금 줄이기 위해 가지고 테프론으로 된 반응기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테프론 얇은 거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는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쭈그러드는 문제들 때문에 석연관으로 된 반응이 도 만들었고요. 최근에 또 다시 또 테프론으로 된 것 다시 또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인 상태에서도 찌그러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도 뭐 앞쪽에서 보셨던 토론토 대학 그리고 펜스테이트 그리고 에로다인의 시스템하고 비슷한 형태의 특성을 가지는데 뭐 조금 더 레지던스 타임이 덜 퍼져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익스포저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반응기 안에 이제 유기물을 넣고 습도 그리고 UV 인텐시티를 조절하면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유기물이 이제 분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속도는 그 반응의 속도 상수 그리고 OH 레디칼 생성된 OH 레디칼 그리고 ROG 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측정에서는 유기물의 농도만 측정하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속도 상수는 문헌치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KOH하고 여기는 속도 상수하고 OH 레디칼 농도의 곱을 우리가 수도 속도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1차 화학 반응식이 되겠고, 거기서부터 이제 얻어진 K 값을 가지고 문헌치의 유기물의 속도 상수 관계를 가지고 OH 레디칼 농도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OH 레디칼 추정된 농도하고 그런 반응에서 레지던스 타임 그리고 대기 중에서의 OH 레디칼 농도의 관계를 가지고 그런 반응에서의 에이징 타임, 대기 상응 에이징 타임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밑에 있는 자료 같이 UV 램프의 인텐시티 그리고 습도에 따른 에이징 타임을 캘리브레이션해서 실험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그런 반응기 연구를 확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레디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기 중의 화학 반응에서 낮에는 OH 레디칼이 주도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야간에는 나이트레이트 레디칼이 주도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나이트레이트 레디칼을 OH 레디칼 마찬가지로 캘리브레이션하고 하는 방법을 어, 해서 자료를 얻어서 이제 연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나이트레이트 레디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NO2 가스하고 오존을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NO3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어진 NO3 레디칼을 앞에 OH 레디칼과 마찬가지로 나이트레이트하고 반응을 하는 유기물을 넣어가지고 OH 레디칼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기 에이징 시간을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개발된 방법을 농촌 미세먼지 연구에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낮에는 OH 레디칼을 5단계로 용도를 변화시키고 야간에는 나이트레일 레디칼을 5단계로 변화시켜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저희들 장치 중에 장점은 이 전체 운전이 자동화가 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 프로그램 돌리게 되면은 이 반응이 이제 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최근에 논문화를 시켰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스모그 챔버하고 그런 반응기의 특성을 잠깐 비교를 하게 되면은 뭐 다 이제 보셨겠지만 스모그 챔버는 뭐 오시레이칼, 오존 그리고 나트레이칼에 대한 반응을 아주 이제 잘 조절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플로레크타는 OH 레디칼에 특화되어 있고 조금 더 확산시켜가지고 나이트레이트까지 가지만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았고 플로레크타를 가지고 오존 반응하는 건 상당히 제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OH 레디칼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단계의 반응을 시킬 수가 있지만 오존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반응하고 나면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빠르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오존 반응은 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플로레탈이 작고 뭐, 이동성이 있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에이징 타임에 대한 언서튼티가 아까 전에 레지던스 타임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고요. 서피스에 의한 영향이 크기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른쪽 편에 있는 도표는 최근에 히메네스가 이제 이 스모그 챔버하고 플로우 리액터를 가지고 발표한 논문을 비교하게 되겠는데 이 파란색이 스모그 챔버를 가지고 발표된 논문의 추이를 나타내는 거고 빨간색이 그런 반응기를 가지고 나온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는 대로 그런 반응기는 발표된 논문 수의 3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모그 챔버의 연구 결과는 뭐 2010년 중반 이후에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되는 데 비해 가지고 그런 반응기의 논문은 아주 급격하게 증가되는 추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플로어렉터가 상당히 작고 상대적으로 이용하기가 편하고 한 측면이 고려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모그 챔버 흐름 반응기 모두 최근에는 2차 유기 에어로졸 생성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 유기물질은 화학 반응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생성물들은 휘발유가 낮을 경우에 어, 기존에 있던 입자에 분배되거나 아니면 아주 시간도가 낮게 되면 자기들끼리 응결해가지고 핵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자로 뭐 얼마만큼 갔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SOA 생성 수율이라는 걸 쓰는데 SOA 생성 수율은 반응한 유기물 대비해 가지고 어, 에어로졸에 간 유기물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인자가 되겠고요. 이 SOA 생성 수율은 휘발도가 낮은 생성물 같은 경우는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만은 반이발성 인생성물이 유기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기 에어로졸의 농도에 여기는 같이 뭐 곡선 형태로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비선형 관계를 나타내게 되겠고 이걸 이제 모델 형태로 해서 잘 나타낸 게 여기 나오는 같이 에솔 생성률은 오게닉 농도하고 화학 양농 계수 반응했을 때 얼마만큼 생성되는가에 대한 계수 이게 알파 값하고 왼쪽에 이제 가스하고 입자상의 상분배에 대한 상분배 계수 K 값에 의존한다고 이렇게 이제 모델화 시킬 수가 있고 실제 생성물은 뭐 아주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두 가지 물질만 가지고 있을 때도 충분하게 실제 경향을 나타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오돔이란 연구자가 가장 먼저 나타냈다고 해가지고 오돔의 투 프로덕트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편에 나오는 게 앞쪽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되겠고 최근에는 뭐 두 가지 물질 말고 조금 더 물질 수를 늘려가지고 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볼라틸리티 베이시스 세치라는 게 되겠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투 프로덕트 모델에서는 뭐 얻어진 실험 결과를 가지고 두 가지 물질이라고 가정을 하고 알파 값, K 값을 임의로 이제 산출된 걸 쓰는데 VBS 시스템에서는 K 값 그러니까 어, 베이퍼 프레셔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관계된 텀의 값인 시스타 값이 K 값이 역수입니다. 이걸 미리 이제 정해놓는 겁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뭐 네 단계면 네 단계, 여섯 단계면 여섯 단계 미리 나타내고 이제 알파 값을 실험 데이터로부터 얻어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은 이 두 가지 방법에서 더 큰 차이점은 투 프로드 모델에서는 반응이 한번 끝나면은 최초에 개발될 때 뭐 끝나는 그러니까 에이징이 더 이상 안 일어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본 모델이고 VBS는 한번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다시 또 반응해서 또 만들어지고 또 다시 반응해서 만들어지고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한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투 프로덕트 모델 중에서는 이 VBS의 뭐 에이징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에이징이 추가된 투 프로덕트 모델도 모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모그 챔버가 이제 뭐 이상적으로 뭐 작동을 하면 좋은데 실제는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하고 다르게 어, 제한된 공간, 그백 안에서 반응을 시키게 되면 백에 의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이제 뭐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건 뭐 아주 큰 영향은 아니고요. 주된 이제 그 간섭 현상은 입자가 벽면에 부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벽에 이제 부착되면서 계속 없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봤더니 가스장 물질도 상당히 많이 벽면에흡착이 돼가지고 제거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측정한 게 예, 에러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대한 이제 입자 손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를 백 안에 주입하고 난 다음에 입경별로 해서 감소하는 속도 상수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정을 해주면은 아주 어, 보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정하기 전에 입도 분포의 변화가 되는데 보정하고 난 다음에는 초기 농도하고 거의 똑같은 농도. 그러니까 추 농도하고 부피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모든 스모그 챔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베이퍼의 벽 손실에 대한 거는, 뭐,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인식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이 있었는데, 실험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스모그 챔버 실험을 할 때, 입자를 미리 이제 넣어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입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표면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표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입자의 표면하고 백의 표면하고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실험 자료에 따르면은 시드의 표면 농도가 여기서는 뭐 1800 마이크로메타 제곱 퍼 센티미터 3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 수 이상이 되게 되면은 SOE 생성 수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 자료는 뭐 그렇지 않고 영향이 있다는 자료도 있고요. 어, 여기에 대한 걸 실험적으로 이제 보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한 방법도 있습니다. 카이네틱 시어리를 써가지고 오게릭 베이퍼가 벽에도 손실되고 아니면 입자에 가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속도, 그래 속도 상수를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 영향이 얼마가 되는지 이론적으로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영향을 보여주는 이제 자료가 하나 여기 있는데 FEP 테플론 계열의 이제 튜브에 여러 가지 유기물질 여기서 이제 뭐 2옥테논부터 해가지고 2 테트라 데케이논 탄소수 8개부터 14개의 케톤 유화물을 FE 튜브에 흘려줬을 때 흘려주고 난 다음에 출구에서 이 농도 변화를 봤을 때 탄소수가 8개인 경우는 아주 빠르게 포화 농도에 도달하는 데 비해 가지고 탄소수가 14개인 경우는 아주 느리게 도달한다. 그 말은 그만큼 표면에 손실이 많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유기물이 흡착된 FE 튜빙을 다시 깨끗한 공기를 넣어가지고 흡착된 물질이 제거되는 속도를 봤을 때도 탄소수가 적을 때는 아주 빠르게 없어지는데 탄소수가 큰 경우에는 아주 느리더라. 이런 현상이 테프론백 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보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스모그 챔버 그리고 그런 반응기를 가지고
2차 유기 에로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아주 많은 것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가스 페이지에서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에어로졸이 생성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에어로졸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 또는 에어로졸에 있는 물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 가지고도 2차 유기 에어로졸이 생성될 수 있고 그리고 화학 반응이 한 단계 반응이 아니고 아주 여러 단계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 그리고 생성물을 봤더니 아주 단순한 뭐 산화된 물질이 아니고 뭐 다이머, 트라이머 같은 올리고모도 이루어지고 메커니즘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레디칼 반응 이외에 오토 옥시데이션이라는 이런 메커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도 있다는 것들이 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발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연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화학 조성을 아는 게 됩니다. 화학 조성을 알아야 화학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화학 조성 분석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한 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 실시간으로 화학 조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만은 업라인으로 필터에 샘플링을 해가지고 추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장비들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뭐 디오시티엠 분석기 그리고 LEC 또는 뭐 GC 같은 GC 매스펙 같은 장비를 써가지고 아주 상세한 화학 분석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했던 연구 일부를 소개해드리면은 먼저 어, 한 10년, 15년 전쯤에, 한 10년 전쯤에 유기 물질 중에 질소함이 된 성분이 상당히 많더라. 흔히 이제 CHON, 이 원소를 가지고 나타내는 건데, 탄소, 수소, 산소 이외에 질소들이 포함된 게 많이 알려졌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피넬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산화 조건, 오존만 주입한 조건, 그리고 오존의 어, 반응을 통하게 되면 OH 레디칼 생성이 되는데 OH 레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노말 핵산까지 넣어가지고 한 반응 그리고 OH 레디칼에 의한 반응 그리고 OH 레디칼에 낙스를 넣어가지고 하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성분들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뭐 표로 이제 뭐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 있는 자료 중 하나를 보시면은 어, WSO 물에 녹는 유기물에 있는 질소하고 유기물에 녹는 탄소의 비를 보게 되면은 낙스가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CHON 물질이 낙스가 있는 조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되겠고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매 추출하고 난 다음에 아주 분해능이 높은 FTICR 매스펙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스펙트럼의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게 되겠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이리메스가 335부터 해가지고 335.02부터 해서 335.18까지 아주 짧은 매수 구간 내에 아주 많은 종류의 이온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화학물질이 있다는 게 되겠고, 아까 전에 보셨던 반응 조건별로 뭐 1000개부터 해가지고 뭐 4000개 이상의 피크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된 피크에 대한 화학 조성을 어, 여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원소 수하고 원소 비 그리고 뭐 질소 법칙 상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스펙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왼쪽 표에 나와 있는 개별 성분들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는 확인된 물질들의 그 인텐시티 크기로 해가지고 제일 큰 거부터 작은 거, 제일 큰 거를 100으로 해서 이제 비교하는 게 되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인텐시티가 큰 10개 물질만 나타냈는데
재밌는 결과는 알파피넨이 탄소수가 10개인 유기물인데 생성물 중에 봤더니 탄소수가 10개 이상의 물질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인텐시티가 큰 것들이. 이런 물질들은 전부 다이머 형태의 물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머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낙서가 있는 실험에서는 봤더니 다이머의 어, 비중은 인텐시티가 큰 쪽에 크게 없는데 질소가 함유된 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앞쪽에 이제 화학 조성을 가지고 다이머다 또는 CH1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FTICR 스펙에서는 특정 이온을 어, 검출셀 안에 붙잡아 놓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온을 할 수 있습니다. 메스메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다이머 물질에 대해 가지고 2차 이온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357.1547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분해를 했더니 뭐 186, 172의 모노머가 만들어진 걸 확인했고 이걸로부터 357짜리는 다이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CHON 다이머인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 모노마들이 만들어졌고 한 가지 특징은 여기가 뉴트럴 로스라고 해놨는데 이 물질에서 빠져나온 CO2 그리고 질산 CH2NO3 그러니까 나이트레이트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온들이 검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성으로부터 메커니즘을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파피넨의 경우에 뭐 오존 그리고 OH-레드카라고 반응해서 얻어지는 생성물이 보고됐는데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다이머들이 다양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CHON 물질의 산화 상태를 보게 되면은 질소가 포함이 되는 경우에 이 벤 크레브렌 다이그램에서 동일한 H하고 C, B에서 보게 되면 산소의 비율이 더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기물질이 산화하는 사이클에서 RO2 레디칼의 경우에 NO 또는 NO2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오게노 나이트레이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게노 나이트레이트이 만들어지게 되면 직접 탄소에 산소가 붙지 않고 예, 이 물질의 OCB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낙스가 있는 조건에서 만드는 CHO의 물질은 오게노 나이트레이트 형태의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이제 있는 CHO의 물질이 그럼 다 낙스에서 나온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암모니아를 추가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화학 조성 분석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알파 피넬을 가지고 상대 습도 50%로 해서 암모니아가 있고 없고 그리고 에이징 시간을 바꿔가면서 그런 반응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 암모니아가 없는 경우에는 뭐 다이머가 뭐 주로 나타나는 형태의 조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래쪽에 있는 암모니아가 있는 조건에서 OH 레디칼 에이징을 통한 화학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지금 슬라이드에서 이제 노란색 박스로 했습니다만은 질소가 함유된 성분들도 같이 얻어졌습니다. 전체 이제 조성을 보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이머들이 전부 다 비중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다이머 생성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보셨던 질소 함유하고 있는 암모니아 있는 경우에 질소 함유하고 있는 물질들은 뭐 어떤 물질일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에 대한 이제 산염기 반응을 통해 가지고
염 형태로 만들어진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카복실산에서 OH기가 NH2 또는 아민기로 바뀌는 아마이드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얻어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예, 카보닐기의 쉬프 연기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민 형태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화학 조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메커니즘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동부가 뭐 환경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기물하고 고농도의 낙스, SO2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는 조건에서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화학 분석을 한 결과에 따르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탄소, 수소, 산소만 포함이 되어 있는 생성물입니다. 이런 물질 위에 설페이트 그리고 아마이드기가 포함이 된 생성물도 같이 만들어지더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한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학 조성 분석 메커니즘적인 측면이고, 이런 이제 그 화학 조성들은 물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이런 물리적인 특성들은 다시 또 화학적인 조성에 영향을 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리적인 특성들은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자연 배출 유기물 같은 경우에 뭐 기후변화를 통해서 배출에 영향을 줌으로써 전체적인 이제 SO이 생성되는 데 영향을 주는 뭐 이런 피드백 효과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실험실에 대한 연구인데, 이 실험실 연구는 대기 연구에서의 뭐 세 가지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링, 그리고 현장 측정하고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발전이 돼야 대기 오염 현상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유기물질 조성 아주 복잡하고 뭐 이게 가장 좋게는 개별 성분 다 알아내고 화학 구조 알아내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원소 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부가 조건에서 SOI 생성을 했더니 그냥 ROG하고 낙스반 조건에 비해서 SOI 생성 수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증가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게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측정한 암모늄 설페인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암모니아 가스 농도를 가지고 아이소로피아 인력학 모델을 포워드 모델 메타스테이블 페이즈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에어졸 상에 물이 얼마 있는지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졸 상의 물량 그리고 pH 이게 이제 반응한 유기물 양 그리고 SOX 생성 수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암모니아가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에어로졸 워터 컨텐트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건 이제 무기염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SA 생성술도 같이 증가한 저희들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pH 같은 경우는 어, 암모니아가 얻게 되면 pH가 훨씬 더 낮고 뭐 표면 반응을 통해서 애시드 캐탈라이즈드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SOA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에어로졸 월의 컨텐트만큼 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에어로졸 조성 자체가 이제 뭐 점도라든지 상의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또 물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실제 에어로졸의 상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비스코시티는 뭐 물질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광특성 같은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에어로졸 비스코시티를 측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실제 뭐 양이 많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비스코메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향이 워낙 적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된 방법이 에어로졸 안에 작은 입자를 넣어가지고 모빌리티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 또는 뭐 깨트려 가지고 어, 유동을 보는 방법 그리고 광학적인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제 셈이라든지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보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충돌했을 때 리바운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보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중에서 이제 그 이미징 방법하고 입자의 리바운드를 가지고 비스코시티를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리바운드 측정하는 방법은 개념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어, 딱딱한 임팩트 플레이트에 어, 액체 입자가 이제 가서 충돌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달라붙게 되겠죠. 근데 고체 입자 같은 경우에는 충돌했다가 임팩트 플레이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후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에 따라 가지고 후단으로 가는 비율이 예, 달라진다는 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비스토시티가 클수록 이 프랙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작은 임팩트를 만들었습니다. 컷업 사이즈가 80나노미터 정도 되는 임팩트를 만들어 가지고 임팩트 세 개를 패러렐로 운영을 했는데 하나는 임팩트 플레이트가 없는 거, 총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 또 하나는 임팩트 플레이트에 진공 그리스를 발라가지고 모든 입자들이 달라붙게 하는 임팩트. 또 한 가지는 그냥 딱딱한 임팩트가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각각에서 얻어지는 수농도에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리바운드 프랙션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들 같은 경우에 습도에 따라 가지고 점도가 또 달라지고 실제 대기의 습도가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습도를 변화시키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편에 간단하게 결과를 보시면은 어, 임팩트 플레이트가 없는 상태에서 수농도, 그리스가 발린 임팩터에서의 수농도, 그리고 딱딱한 임팩터에 있을 때의 수농도. 그래서 요걸 이제 한 세 번 정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리바운드 프랙션 계산된 게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의 상태, 점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비스코스티를 알기 위해 가지고 수크로스를 보통 표지 물질로 해서 비스코스티를 측정하게 됩니다. 비스코스티는 습도에 따라 가지고 비스코스티가 바뀌게 되는데 그걸 이제 측정을 통해 가지고 리바운드 프랙션하고 점도하고의 관계를 얻어내게 됩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자료는 경구대에서 만들어진 리바운드 임팩트를 가지고 얻어진 캘리브레이션 자료가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나와 있는 베이트 에달의 결과하고 아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리바운드 임팩터를 스모그 챔버 또는 플로렉터에서 만들어진 입자를 가지고 점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서는 파라자이렌하고 사이클로도데케인의 SOA. 제가 이제 여기서 SOA라고 표시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에어로졸 안에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뭐 암모늄까지 같이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자이렌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가 있는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습도 60%가 되면 리바운드 프랙션이 거의 0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액체 상태가 됩니다. 근데 암모니아가 없는 상태에서 있을 때 60%일 때 리바운드 프랙션이 0.4 그러니까 점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이제 암모니아가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기 염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이클로도데케인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고 파라자이렌하고 비교하게 되면 훨씬 더 낮은 습도에서 이제 어, 리바운드 프랙션이 0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비스코시티가 낮다.
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결과에서는 이제 유기물하고 무기물의 함량에 의해 가지고 이게 결정이 되고 유기물만 있는 SOA 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른쪽 편에 있는 것 같이 보시게 되면은 알파 피넨 SOA의 리바운드 특성 그리고 톨루엔 SOA 특성, 이소프린 SOA 특성 물질마다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서도 파라자이렌, 사이클로도케인, SOA가 영향을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톨루엔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는데 톨루엔에서 얻어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암모니아의 리바운드 프랙션하고 보게 되면은 습도가 높을 때는 SOA가 섞여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리바운드 프랙션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기 에어로졸이 점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전체적인 경향은 베이징에서 리바운드 임팩트를 가지고 얻어진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어, 저희들 실험실에서 얻어진 결과하고 아주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리바운드 프랙션이 0.5가 되는 습도가 거의 한 40%, 예, 여기에 베이징 대기에서 측정된 것도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자이렌 SOA의 경우에 암모니아가 있는 조건하고 암모니아가 없는 조건에서의 리바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암모니아가 없는 경우에 훨씬 더 리바운드 프랙션이 크다. 그러니까 점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이징 시간 그리고 암모니아가 있고 없고 그리고 전구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점도가 상당히 크게 변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상하고 뭐 점도하고 관련돼 가지고 점도가 높을수록 뭐 이미지를 보게 되면 예, 훨씬 더 볼록한 형태가 되고 점도가 낮으면 옆으로 퍼진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어졸을 이제 샘플링하고 난 다음에 예, 뭐 디지털 현미경, 광학 현미경 가지고 관찰을 했고요. 뭐 보시게 되면은 드라인 상태, 휴미드 상태에 따라 가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종양비도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고요. 어, 이런 이제 특성들은 앞에 리바운드 임팩터 가지고 했던 것 마찬가지로 뭐 전구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꽤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슬라이드 제가 조금 넘기면서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암모늄 설페이트하고 여러 가지 유기물의 습도를 증가시키고 감소시켰을 때 나타나는 어, 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은 사이클로도데케인의 암모니아가 있는 상태에서 생성된 SOA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무기 입자까지 같이 섞인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라이한 입자를 웨트한 상태로 바뀌었을 때 습도에 따라 가지고 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40% 정도 되면은 물을 흡수하기 시작하고 한 7, 80% 되면은 암모늄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같이 완전히 이제 딜리퀘션스 되고 이 내부에서의 그 상분리 같은 것들도 복잡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습도가 높은 상태, 100%부터 이제 건조시킬 때도 보시게 되면은 상위 변화가 나타나다가 한 40% 정도 되면은 크리스탈리제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단순한 화학 측정, 뭐 물리적인 특성에서 보는 것 이외에 조금 더 다양한 현상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소자이렌의 경우에 암모니아가 있는 상태,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걸 잠깐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간이 많이
시연된 것 같아가지고, 예, 오른쪽 편 하단 자료는 올소자이렌의 암모니아 없는 상태에서의 2차 입자의 습도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이제 상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물 흡수해가지고 뭐 조회가 되고 또는 재결성이 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뭐 복잡한 형태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료들은 뭐 간단하게 어떤 연구들을 할 수가 있는지 뭐 소개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에어로졸을 생성시킨 다음에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제 입도 부피 농도 변화를 가지고 휘발도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베이퍼 프레셔 그리고 베이퍼리제이션 엔탈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이상기체 식하고 클라우시스 클레이포론 식을 합쳐가지고 부피 변화에 따른 관계식을 도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부피 변화를 측정하면은 베이퍼 프레셔, 휘발 엔탈피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모그 챔버에서 얻어진 에어로졸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분별로 온도에 따른 어, 부피,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나이트레이트 레드카는 아주 낮은 농도에서 전부 다 휘발되고 네, 높은 농도에서는 휘발되는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오게닉 에어로졸하고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온도를 저희들이 210도까지 올렸습니다. 210도까지도 일부는 휘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로부터 상당히 휘발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암모늄 같은 경우에 낮은 온도에서 휘발되는 양은 나이트레이트 레디컬에 의한 거고 예, 높은 온도에서 예, 휘발되어 나오는 것은 설페이트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뭐 베이퍼 프레셔, 휘발 엔탈피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흐름 반응기 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되는데 얻어진 베이퍼 프레셔를 보게 되면은 CMAC에 있는 자료들하고 뭐 비슷한 결과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SOA의 휘발 엔탈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SOA의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물질의 휘발 엔탈피를 보게 되면 뭐 100kJ per mol 정도까지도 나오는 아주 높은 데 비해가 더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은 이런 차이는 개별 성분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아주 충분한 양, 농도 높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얻어진 결과인데 반해가지고 SOA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성분이 아주 양이 작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학적인 특성을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성분 분석할 때 보여드렸던 방법으로 SO를 생성시킨 다음에 용매 추출을 하고 난 다음에 UV 비집을 측정을 했습니다. 에이징에 따라 가지고 또는 오존 반응을 통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붉은색이 암모니아가 있는 조건에서의 데이터가 됩니다. 암모니아가 있을 경우에 훨씬 더 빛을 잘 흡수하더라. 그래서 이제 형광 특성을 보게 되면 암모니아가 없는 경우에는 빛 자체를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형광 특성이 뭐 미미한데 거의 안 나타나는데 암모니아가 있는 경우에는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형광 특성이 아주 현장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는 일부 이제 관여를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만 독성에 대한 연구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화학 조성, 메커니즘, 그리고 물리적인 특성, 그리고 독성 이런 연구들을 스모그 챔버 그리고 흐름 반응기를 가지고 SOA를 생성시키고 이차입자를 생성시킨 다음에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이 연구는 제가 사실은 SOA 생성을 그리고 SOA 반응 시스템을 뭐 처음 이제 예, 만들게 된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그 실내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뭐 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흐름 반응기에 저희들이 라이모넨 가지고 반응을 했는데 라이모넨하고 오존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나온 입자를 동물에 노출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생지하고 질을 썼는데 처음에는 생지를 가지고 했는데 생지의 세포가 너무 적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질을 바꿔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기만 넣었을 경우에 그리고 뭐 20시간 노출시켰을 경우에 또 젊은 지 2달밖에 안 된 지, 늙은 지, 18개월 된 지의 뭐 여러 가지 세포에서 나타나는 염증 반응, 그리고 또 뭐 바람 반응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뭐 영향들이 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읽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앞에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뒤쪽 부분은 호흡 독성을 하는 팀에서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이제 경북대 오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했던 연구하고 유사한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흐름 반응기 사이즈를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존 반응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SOA를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세포 독성하고 동물 독성 실험했는데 세포 독성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은 세포 생존도, 염증 반응, 뭐 활성 산소 생성 등을 비교를 해가지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SOA 성분이 많을 때 세포에서의 독성이 크게 나타나더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너무 많은 주제에 대해 가지고 복잡하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기 중에서의 화학 조성들이 아주 복잡하고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화학적인 조성 그리고 물리화학적인 특성이 아주 차이가 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기 현상도 복잡하게 일어날 거라 따라서 현장 측정 연구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심화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험실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뭐 결과 그리고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자동차 배출이 가장 큰 뭐 오염원이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자료를 봤더니 그보다는 일반적인 산업 어, 산업용품들,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용품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궤도가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해결을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린 게 되겠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게, 동부가 초미세먼지 사업단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국가전략 미세먼지 사업단 뭐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가능했습니다. 예. 연구비에 감사드리고 오늘 두서없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